자, 467쪽에 우리가 이제 아까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 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 요건을 하나 공부했고 중요하게 두 번째 요건은 별로 설명을 생략할게요. 응? 다른 수단, 그러니까 대집행이라는 강제 방법보다는 국민한테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다른 수단 갖고는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대집행이라는 조치를 쓸 수 있다. 응? 세 번째, 그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건 내버려 두는 게 심하게 공익을 해치는 상황이어야 된다. 그죠? 관련해서 여기는 판례가 또 몇 개 있긴 있는데 자, 공부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 이제 1번 좀 알아봅니다. 1번이 이제 시험에 쓰인 적이 있어. 응? 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자. 뭔가 이렇게 그 오래된 낡은 주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자.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새로 집을 건축을 하거나 뭔가 증축을 하거나 뭐 하려면 법에 따라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를 하고 해야 돼. 그런데 불법으로 허가나 신고도 안 하고 불법으로 건물을 새로 졌어. 그래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너 그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 건축을 했느냐? 철거해라. 응? 철거 명령을 내렸어. 그랬더니 철거를 안 하고 있어. 그래갖고 너 계속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 하고 또 통보를 했거든. 그랬더니 상대방이 소송을 냈어. 뭐라고? 자기가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건 맞는데 그리고 철거해라는 의무 부과가 없고 철거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세 번째 강제 철거하려면 세 번째 요건이 충족돼야 돼. 즉 철거 안 하고 있는 상태, 즉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심하게 공익을 해쳐야 되는데 내가 불법 건물을 졌지만 원래 이 노후한 낡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새로 건물을 져서 오히려 도시의 미관이 좋아졌고, 응? 그치? 거기다 뭐 교통소통에도 지장도 없고 등등 오히려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진 게 뭐가 있느냐 공익에, 응? 이러면서 그러니까 세 번째 요건 이게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볼 내가 철거 의무를 이행하는 건데 심히 공익을 해치는 거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이 대집행할 수 있는 요건 충족이 안 된 거니까 그런데도 대집행한다고 했다고는 조치는 요건을 못 갖춘 위법인 조치다 이러면서 소송을 낸 거야.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야 그런 논리를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 누구나 다 새로 건물 지어놓고 좋아졌어, 더 멋있어졌고 도시환경 개선됐어. 그런 식으로 하면 건축법에서 건축하려면 허가받거나 신고받고 해라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 건축법에서 허가받고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위험하지 않게 몇 층을 지면 기둥은 몇 개 세워야 되고 철근은 얼마 넣어야 되고 등등 다 이게 안전 이런 거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허가받고 신고하고 하도록 하는 건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지멋대로 쳐놓고 도시 미관이 좋아졌네 이런 이유로 다 강제 철거 못하게 한다면 이건 건축법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주장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 심히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다. 결국 이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대집행하려고 하는 행정기관의 조치는 적법이다, 요건을 갖춘 거다 이런 논리예요. 응? 1번.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가 똑같은 논리란 말이야. 응? 2번을 보면은 대형 교회를 새로 졌어. 막 수십억 들여서. 응? 근데 불법 건축물이야. 응? 그것도 야산의 무슨 시공원 지역인데 거기다가 불법으로 대형 교회를 건축해놨어. 그래갖고 철거명령 냈더니 철거를 안 해. 그래갖고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더니 또 이게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응? 똑같은 이유야. 새로 막 수십억 들여 새 건물 넣는데 이거 철거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고 교회 예배하는 신자들 예배할 장소 없어져 버리고 더더군다나 이 교회 신자들이 그 공원도 예배할 때 매주마다 다 청소도 하고 오히려 도시공원 관리하는 데도 더 유리해졌고 이런 거 고려할 때 이게 공익에 심히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익에 더 기회했다 이런 식의 주장. 이런 논리 인정하면 다 불법 건축물 져놓고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야. 그죠? 그런 거 이거 인정될 수 없다. 그지? 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같은 논리니까 1번이 이제 대표 주자로서 주로 1번이 시험에 쓰인 적이 있어. 그 다음에 3번 판례. 3번 판례는 통째로. 여기서 보면은
도로 관리하는 관청으로 또 도로 점용 허가를 안 받고 도로에다가 간판을 설치해놨어. 대형 간판. 응?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된 거야? 법을 위반한 거지. 그래서 행정기관이 철거 명령을 내렸어. 철거 안 해. 그러니까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더니 소송을 냈어. 그러면서 심의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거는 또 받아들여졌어요. 응? 그래서 읽어보면 도로 점용 허가를 안 받고 광고물을 설치했다는 점 하나만 가지고 이게 심의 공익을 해치는 거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집행할 수 있는 요건 세 번째 요건이 충족이 안 됐으니 대집행하겠다는 행정기관의 조치는 위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겠지. 그래서 요거는 통째로 알아두고, 그죠? 좀 오래된 판례지만 아직 계속 씁니다. 시험 출제. 그 다음에 4번은 앞에 것만, 괄호 속의 것만 밑줄 쳐. 건축 허가받은 면적보다 0.02제곱미터 정도 초과해서 건물을 졌다는 거야. 일단 그래도 이건 일단 위법은 위법이야.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서 건물을 졌으면 법을 위반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야 이게 0.02제곱미터면 가로 세로 2cm, 응? 2cm 더 진 건데 이거 가지고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강제 철거하겠다는 조치는 너무 과한 조치다라는 취지입니다. 응? 그래서 예, 그런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가 마무리예요. 결론이. 응? 허가받은 면적보다 0.02제곱미터 초과. 그죠? 자, 그다음에 관련 문제.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뭐 주장 및 입증 책임 나왔어요. 이게 이제 소송에서 뭔가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될 책임이 누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항상 기본 원칙이 뭐냐면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은 그게 증명이 되면 유리하게 되는 측에서 주장하고 증명을 할 책임이 있는 거야. 기본 원칙이. 그러면 앞에 뭘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는 거래? 대집행 요건이 충족됐다는 거. 야, 대집행 요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하는 행정청칙이 유리해지는 거지. 응? 대집행 받으면 국민은 뭐 강제 철거되고 하는 게 대표적인 예인데 국민 상대방은 불이익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상식 반대로 돼 봐. 행정기관이 강제 철거 같은 대집행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 세 가지가 충족이 다 됐다는 걸 이 국민이 입증해? 미쳤어? 그러면 지가 강제 철거 당하는 게 적법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말도 안 되지. 그러니 대집행 실시할 수 있는 요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됐다는 점은 대집행을 하려고 하는 행정기관 측에서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는 거다. 아, 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지한테 유리하게 되는 건 지가 증명해야 되는 거야. 응? 뭐 이런 거를 이제 행정기관이 먼저 대집행 요건이 충족됐다는 걸 주장을 하면 주장하고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증명을 하면 그 반대 아니다 하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겠지만 이 요건 충족됐다는 건 행정기관이 증명해야지. 응? 그다음에 또 2번은 그 세 가지 대집행 요건이 충족이 되면 행정기관은 반드시 강제 철거 같은 조치, 대집행 조치를 해야 된 의무가 있느냐 하는 얘기야. 의무가 있는 거다, 의무다 하게 되면 기속행위로 본다는 말이 돼. 근데 의무는 아니고 요건이 충족되면 대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행정기관의 권한, 결정권이 있는 거다. 이건 재량행위로 본다는 말이야. 응? 요거 약간 학자들 간의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행정대집행법 2조를 보면 전 페이지에 이제 공부한 사람은 2조를 다시 읽어보면 그 끝부분에 2조의 행정대집행법 2조의 끝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 대집행 법률이나 뭐 이래서 부과된 대체성 있는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 안 하고 있고 뭐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뭐야? 행정기관은 스스로 대집행을 실시하든가 삼자시켜서 대집행을 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야. 바로 그 점에 포인트를 둬서 다수의 학자들은 야, 법 규정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 무조건 대집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요건이 충족돼도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행정기관이 대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응? 그래서 재량으로 본다가 마무리야. 응? 동그라미 2번. 대집행 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집행, 즉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집행의 조치가 강제 철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강제 철거 같은 대집행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인정된 거로 본다. 재량이로 보는 게 다수 견해입니다.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한 줄만 공부해. 뭐야? 하명 처분의 불가쟁력. 여기서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것은 대집행하는 요건이 아니다. 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불가쟁력이라는 거는 소송기간 지나면, 행정소송기간 지나면 더 이상 소송으로 그 행정기관의 행위 효력을 못 다투게 하는 게 불가쟁력이에요. 응? 그 다툴 쟁자가 들어갔어요, 한자로. 그래서 소송기간 지나면 더 이상 국민이 그 행정소송 못하게 될 때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이런 말을 써. 응? 자, 그래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행정기관이 너 철거 명령을 먼저 내리지. 너 10월 31일까지 철거해라, 기간을 정했어. 그죠? 그런데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이제 철거 명령을 받고 그 10월 31일까지 철거해야 되는데 이거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철거를 안 하고 있었는데 행정위원이 의무 이행 안 한다고 강제 철거하겠다고 또 통지가 왔어. 응? 대집행하겠다고. 이랬을 때 그러면 상대방 국민이 주장하기를, 야, 이거 저 철거 명령 내린 날로부터 원래 행정소송 국민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철거 명령 받으면 철거 명령 나왔다는 걸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아직 철거 명령 나온 즉 알았지만 90일이 아직 안 지났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철거 명령에는 불가쟁력이 아직 안 생겼어. 그 불가쟁력 언제 생겨? 철거 명령 내려진 거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야 이제 그 철거 명령에는 소송으로 더 이상 못 다투게 되는 불가쟁력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행정기관은 10월 31일까지 철거해라 해놨는데 철거 명령 내린 날로부터 아직 90일은 안 지났어. 그러면 10월 31일까지 철거 안 하고 있으면 행정기관은 강제 철거를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상대방이 철거 명령에서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인 90일이 지나야 이제 상대방이 더 이상 철거 명령 소송으로 못 다투게 된 다음에야 강제 철거 조치, 즉 대집행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거야. 응? 그런데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행정기관이 10월 31일까지 철거해라 그랬다면 그 기간으로부터 상대방이 철거 명령에서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든 안 지났든 10월 31일까지 철거 안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된다면 행정기관은 강제 철거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소송 기간 지나지 않았어도, 소송 못하게 돼 있어도. 응? 그래서 즉 하명 처분이라고 표현, 하명이라는 게 이제 의무 부과하는 조치를 하명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 철거 명령 내린 거에 소송 기간 지나서 상대방이 이제 더 이상 철거 명령에 못 다투게 된 뒤에야, 그래야 우리 행정기관이 강제 철거 같은 대집행 조치 할 수 있는 거냐? 그거와 상관없이 철거 명령 기간 지나면 대집행 조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불가쟁력이 생겼을 것은 대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대집행법도 앞에 공부한 세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대집행할 수 있도록 되는 거지. 철거 명령에 소송 못하게 되는 불가쟁력이 생겨야만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는 요건으로 규정 안 해놨죠. 응? 그래서 이것도 중시. 그래서 고유 설명이 다 있으니까 오늘 3번 역시 중시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논점. 그러면 앞에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하는 거야? 대집행이란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대체성 있는 의무를 부여받고도 이행을 안 하고 있고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는 걸 내버려 두는 게 심히 공익을 해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은 이제 대집행이란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대집행의 첫 단계 조치가, 대집행은 4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요. 응? 그래서 일단 대집행 절차 4단계. 4단계가 뭐야? 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 그지? 보통 개통실비 바꿔서 하면 잘 외우죠. 개통실비. 응? 그래서 4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가 대집행이냐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대체성 있는 의무, 언제까지 철거해라 의무 부과를 해놨어. 그죠? 근데 얘가 이행을 안 하고 있고 아까 말한 다른 두 가지 요건도 또 충족이 된다. 그러면 첫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대집행 단계야. 여기서부터가 대집행이라는 단계인데, 이 대집행의 첫 단계는 대집행하겠다고 상대방한테 알리는 행위, 계고부터 시작해. 그다음에 계고, 그다음에
우리 그냥 줄여서 말하는데 통지, 그다음에 실행, 그다음에 비용 징수 이렇게 4단계의 절차를 거친다는 말이야. 응? 법에 이렇게 4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 그래서 차례대로 이제 4단계를 설명한다. 계고는 뜻이 뭐야? 동그라미 1번. 읽어보면서 중요한 데는 밑줄을 칩시다. 자, 지금 철거 명령을 자진 철거해라 의무를 부과했는데 안 하고 있어? 행정위원회 다시 한번 촉구하는 거야. 너 왜 의무 이행 안 하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언제까지? 자진 철거해라. 그때까지 안 할 경우에는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라고 문서로 통보하는 조치. 그지? 세금 안 내는 사람 어떻게 한다? 너 왜 세금 안 내? 독촉장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서 언제까지? 납부해라. 그때까지도 납부 안 하지 않으면 강제로 재산 압류 같은 강제 조치 들어가겠다. 또 통보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계고. 그럼 동그라미 1번 읽어보면서 중요한 단어 밑줄자. 첫째,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요거 밑줄 쳐주세요. 다시 한번 상대방이 자진 철거하는데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해주고, 응?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요거 밑줄 치고. 그다음에 읽어. 다시 한번 철거하라고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을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 즉 대집행 조치하겠다는 뜻을 뭐로 하게 돼 있어? 문서로. 밑줄 치. 문서로. 이제 두 군데 밑줄 치고, 그지? 자, 그러면 다음 동그라미 2번 읽어보면 첫째 줄.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밑줄.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 누가 불법 건물을 전놨는데 이거 막 붕괴 위험이 있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급한 상황이야. 그러면 이런 계고 절차 이런 거 거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럴 때는 계고 생략하고 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그럼 마지막 두 번째 줄에 계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 법 규정이 어떻게 했어? 다시 한번 상대방한테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해주고 그때까지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간다 하고 통보하게 돼 있지? 상당한 이행 기간을 주라고 돼 있단 말이야. 다시 한번. 근데 상당한 이행 기간을 안 주고 계고하겠다고 문서로 통보했어. 응? 계고장을. 그래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해주지 않고 대집행 계고를 했는데 그러면 일단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지 않고 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으면 이거 위법이야. 동그라미 1번에 분명히 법 규정이 어떻게 하라고 돼 있다고? 상대방한테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해주고 하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5층 건물 철거한다고 하면 야 그거 최소 하루는 걸릴 거 아니야? 그리고 준비하려고 그러면 또 며칠 여유를 줘야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야? 계고장을 보내는데 어떻게 돼? 그 11월 10일까지 철거해라. 다시 한번 기간을 준다. 11월 10일까지 철거해라. 그때까지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이제 문서로 계고장이라고 문서로 보냈어. 근데 상대방한테 그 문서가 언제 도착됐냐? 10월 10일까지 자진 철거하고 그때까지 안 하면 강제 철거인데 10월 10일 날 오전에 도착되게 만들었어 행정위원회. 그럼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줬다고 말할 수 없잖아. 응? 그래. 그래서 그게 상당한 이행 기간을 주지 않고 대집행 계고 조치를 했다면 일단 계고 조치는 위법이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 그 다음 단계인 대집행 언제 한다? 영장 통지 단계에서 철거하는 날짜를 좀 늦춰줬다 하더라도 애초에 대집행 계고 조치는 상당한 이행 기간을 안 주고 한 거라서 그래도 역시 위법이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핵심은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지 않는 대집행 계고 이거 위법인데 그래서 결론이 그래도 역시 위법이다 이게 결론 아니야? 중간에 뭔 행위를 했어 행정위원회? 그 다음 단계인 대집행 영장 통지를 하면서 실제 강제 철거 실시하는 날은 좀 늦게 해주겠다 했다 그래도 위법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응? 이행 기간을 제대로 안 주고 계고했다면 자 3번도 알아두고 그지? 그다음에 4번 1항 법조문에서 반드시 뭐로 하게 돼 있어? 문서로 하게 돼 있지? 문서로 안 하면 무효다. 구두로 하면 무효예요. 응? 계고를 문서로 하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우리가 여기 놨듯이 우리 법 규정, 행정, 대집행 규정을 보면 대집행은 요 계고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대집행 조치를 시작을 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세 가지 요건이 있잖아, 아까. 응? 행정기관이 대집행을 실시하려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고, 응? 다른 수단으로 이행하기가 곤란하고, 심히 공익을 해치는 상황이고,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계고장 보내는 거란 말이야, 첫 단계로, 그지? 그래서 뭐 어떻게 돼? 애초부터 철거 명령 내리면서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하겠다라고 계고하는 조치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야. 떨어져야 돼. 철거 명령 내려놓고 상대방 의무 이행 하나 안 하나 기다려보고 이행 안 하는 것이 확인되고 또 다른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계고 조치 들어가야 되는 거야. 법 규정상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대집행 조치인 첫 단계 계고 조치 하기 전에 이미 대집행할 수 있는 요건 세 가지는 충족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철거 명령 내리는 거와 의무 부과하는 거와 대집행하겠다고 계고하는 건 동시에 같이 하는 거 안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응? 학자들은 그래서 동시에 같이 하는 거 안 되는 거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된대? 이거 밑줄 쳐야 돼, 판례. 이 동그라미 5번의 핵심은 판례의 입장을 중요한 거예요. 판례는 뭐야? 의무 부과, 즉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동시에 뭐야?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간다라고 계고하는 내용의 조치를 한 장의 문서에 같이 내보내도 조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끝부분 판례는 의무 부과 이꼬로 하명과 대집행하겠다는 계고 조치를 한 장의 문서에 결합을 해서 같이 해도 된다. 충분히 기간만 주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또 상대방이 그렇게 의무를 부과받고도 의무를 이행 안 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 장의 문서에 언제까지 철거해라 철거명을 내리면서 그때가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는 계고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장의 문서로 같이 해도 된다. 그게 바로 이제 판례에 나온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 얘기를 일단 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두 가지 공부해야 돼. 하나는 뭐야? 행정기관이 계고하는 조치 이 자체가 뭐라고? 계고는 우리가 일단 안 배운 사람들도 일단 따라오세요. 이것도 일종의 행정행위로서의 통지행위야. 좀 길게 말하면 준법률행위죠. 행정행위로서의 통지행위로서 이거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의 행위라서 처분이다. 응? 계고 조치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 거다. 응? 단 요게 하나. 그런데 두 번째 반복된 계고 조치는 소송 대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고 조치도 어떻게 해? 우리가 계고 조치가 내용적으로는 독촉을 하는 거지. 응? 빨리 철거해. 근데 계고 조치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보면 여러 차례를 합니다. 1차 계고장을 보냈어. 근데도 계속 자진 철거는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또 2차 계고장을 보내고 3차 계고장을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1차 계고장 보낸 거 있지? 1차 계고 조치한 것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치고 2차, 3차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상대방한테 어떻게 돼? 그 자진 철거할 수 있는 날짜만 연기를 해주는 것 뿐이지 그거 갖고 새롭게 무슨 의무를 부여하는 효과는 없는 거라 그거는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거다 이거야. 자, 우리 판례로 확인해 보자. 판례 1번. 1번 중요한 판례다. 자, 두 번째 줄 하지만 특정돼야 하지만 거기까지를 일단 끊어. 그리고 그 앞에서 시작하는 그 두 줄은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뭐야? 행정기관이 대집행 계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응? 대집행할 내용 및 범위가 계고장에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부분이 불법이라서 어느 부분을 철거할 범위 대상인지, 응? 예를 들어서 3층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불법으로 지어서 철거 대상이 되는 부분은 3층에 옥탑방 새로 불법으로 지은 거야. 그러면 철거할 부분은 3층 건물 전체가 아니고 3층 건물 위에 옥상에 있는 옥탑방 부분, 뭐 면적 어느 부분 얼마만큼 이렇게 딱 특정을 계고장에 써서 보내야 되는 게 원칙이란 얘기야.
그래서 계고를 할 때는 그 계고장에 이 철거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 있어야 한다. 이게 원칙인 거야. 그런데 다만 예외를 둬. 뭐야? 두 번째 줄 끝에 다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하는 거는 뭐야? 상대방이 자진 철거해야 될 그 내용과 범위 아니면 안 하면 행정기관에 강제 철거할 내용과 범위가 되는 거지. 똑같은 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계고장 보내기 전이나 후에 상대방한테 보낸 문서에 어느 부분이 강제 철거 대상이 되는 부분인지가 명확히 써 있어서 상대방이 알 수 있게 돼 있으면 족하다, 충분하다. 응? 그러니까 원칙은 어디다 써서 보내야 되는 거야? 어느 부분이 철거할 부분인지가 명확히 계고장에 써서 보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고 계고장에는 이렇게만 써보냈어. 그냥 어디 주소 쓰고 어디 3층 건물 이렇게만 썼어. 그러면 마치 3층 건물 전체가 철거할 대상처럼 나갔지만 계고장 보내기 전이나 바로 직후에 보낸 문서에 3층 건물 옥탑방 부분이 철거 대상이라는 게 분명히 써서 나간 게 있다면 상대방 어느 부분이 철거 대상인지 다 알 수 있잖아. 그렇게 돼 있다면 계고장에는 좀 그게 명확히 안 써 있어도 위법을 안 본다는 얘기지. 응? 이해됐어요? 네, 자, 꼭 잘 나온다 시험에. 자, 2번은 아까 계고장을 보낼 때는 어떻게 돼 있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해서 보내게 돼 있지. 이건 뭐 밑줄 치고 할 필요는 없고 설명만 들어. 아까 한 얘기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날짜를 그냥 보자. 뭐 5월 24일까지 자진 철거해라 하고 계고장에 써보냈다는 거야. 그때까지 안 하면 강제 철거하겠다. 근데 계고장 며칠 날 상대방한테 도달되게 했대. 응? 아니 당일날 5월 24일 날 도착이 됐다는 거야 상대방한테. 그러면 상대방이 자진 철거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못 줬어요. 그러면 계고 조치는 일단 위법이야.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영장 통지서 보내면서 철거하는 날짜를 좀 늦춰줬대. 그렇다 하더라도 계고 조치는 여전히 위법일 뿐이다. 이 얘기 아까 했잖아. 이거 확인한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자 3번 아까 판례에서 뭐였어? 판례는 철거 명령과 계고라는 조치를 한 장의 문서에 같이 할 수 있다. 그치? 요거와 관련된 것으로 자 읽어보면 계고서라는 명칭의 한 장의 문서 속에 일정 기간 내에 자진 철거해라 하고 철거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그 기한까지 철거를 안 하면 대집행하겠다라는 계고의 조치도 한 장의 문서에 같이 했대. 실제 응? 이랬더라도 어떻게 됐대? 응? 철거 명령과 계고 처분은 각각 그러니까 한 장의 문서도 같이 했어도 각각 독립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철거 명령 내리면서 언제까지 철거해라 기간을 줬는데 거기에 철거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줬다면 그 속에는 계고하고 다시 철거하라고 기간 주는 그런 기간도 다 그 충분히 준 기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은 다 적법하게 행해진 거로 본데 자, 좀 길지만 여기에 핵심 결론은 아까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듯이 판례는 의무 부과와 계고 조치를 한 장의 문서에 결합해서 해도 적법으로 본다는 얘기란 말이야. 응? 그럼 시험에 나오게 되면 네 줄, 이 3번 판례에서 계고 좀 길게 내면 계고서라는 명칭의 한 장의 문서 속에 자진 철거 명령함과 동시에 자진 철거 안 하면 대집행할 때는 계고를 했더라도 뭐야? 각각 독립하여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길게 내면 거기까지 잘라낼 수 있는 거야. 응? 자,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4번 매우 잘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아까 계고장을 현실에서 보면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보내는 일이 많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반복적으로 계고장을 보낸 경우 자, 그 넷째 줄 보면 철거 의무는 1차 철거 명령 및 1차 계고 처분으로서 발생한 것이고 2차, 3차 반복적으로 한 계고 처분은 새롭게 철거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고 다만 강제 철거하는 날짜만 연기해 준다라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2차, 3차 반복된 개고 조치는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응?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시험에. 그 다음에 5번 판례. 야, 위법한 건물이 있는데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거야. 공동 소유자. 응? 공유자는 공동 소유자의 줄임말이야. 그럼 불법 건물, 위법한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계고장을 보냈다면, 계고 조치를 했다면 다른 나머지 공동 소유자들에게는 계고한 조치의 효력이 인정이 안 된대. 계고 조치 안 된 거래. 그러면 사실 그 건물 강제 철거 못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나머지 소유자들한테 다 계고장을 보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자 5번 딱 한 번 쓰였어요 시험에. 비교적 최근에 알아두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 통지. 응? 자 그러면 이 계고장을 했는데 자진 철거했으면 뭐 구속 단계 안 나가는 거지, 그지? 근데 계고장을 보냈음에도 자진 철거를 계속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통지서를 보낸다. 이 통지서가 일명 대집행 영장이라는 걸 통지하는데, 자 뜻 1번 읽어보자.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할 때는 행정청은 어떻게 돼? 대집행 영장이라고 하는 문서로서 어떻게 돼? 언제 철거가 들어가겠다. 시기. 또 책임자는, 집행 책임자는 누구고 비용은 대략 얼마 예상된다. 이거 다 기재해서 보내게 되는 거야. 외울 필요 없어요. 응? 대략 뜻 이해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포인트 동그라미 2번. 역시 아까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끝에 가면 뭐 할 수 있어? 안 거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것도 생략할 수 있다고. 여러분 대집행 절차 4단계 행위 중에서 급박할 경우에는 이 2단계는 생략이 가능한 거야. 응?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어. 그래서 2번 비상시 위험이 절박한 경우는 대집행 영장 통지도 생략 들어갈 수 있다.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 대집행하겠다는 문서 영장 통지는 역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응? 동그라미 3번 통째로 알아두고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날 철거하러 가겠다라고 문서로 통보한 거야. 그래도 자진 철거 알아서 하면 안 들어가겠지. 그 다음 조치. 근데 계속 이거 받고도 자진 철거 안 하고 있으면 이제 가서 행정기관이 직접 철거 실행할 수도 있고, 철거업자하고 계약하고 철거업자더러 강제 철거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게 실행이야. 실행 읽어보자.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그 의무 이행을 물리적으로 실행하는, 읽고 지나가는 거야. 때려 부수고 이런 거 하는 거야, 그죠? 이것도 성격은 권력적인 행위고 때려 부수는 일. 자,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는 건 없습니다. 의무를 먼저 부과해 놨으니까 이행 안 하니까 철거된 사실상의 상태를 만들어낸 작용이라서 이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라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행정대집행법에 개정이 되면서 2항이 추가됐어요. 응? 그래서 2항 대집행 실행은 아무래도 야간에 하면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응?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응? 첫째 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거 몇 줄? 쉬운 말로 하면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야간이라고 보통 말할 수 있는 거야. 야간에는 사고 우려 이런 게 있으니까 대집행 하지 말라는 거야. 원칙 단 4가지 경우에는 야간에도 대집행을 실시하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4가지 예외. 그죠? 그래서 박스 안에 상대방이 야간에도 대집행하는 걸 동의한 경우, 그죠? 동의. 두 번째는 해가 지기 전에 강제 철거 실행을 한 경우, 그지? 해가 지기 전에 착수한 경우. 그 다음에 3번 해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 그러니까 주간에만 대집행을 하면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네 번째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급박한 경우 있지. 그때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주의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없고 이게 개정이 비교적 최근에 됐어요.
15년, 16년 요쯤 됐을 거야. 한 1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아직은 문제를 안 냈는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망은 읽고 지나가. 대집행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응?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전번에도 뭐했죠? 여기 저기 서울의 종로도 뭐 이렇게 그 건물 철거하다가 막 응? 그냥 폭삭 붕괴돼 가지고 막 응? 사람 죽고 막 이런 일도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철거 일하면 막 뭐가 떨어지기도 하고 응? 지나가는 행인 다칠 수도 있고 또 강제 철거하려면 또 그 의무자 막 저항합니다. 몸으로 막 들어놓고 난리 나기도 해. 근데 막 철거 막 하다 보면 응?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막 앰뷸런스 같은 거 대기시켜야 될 경우도 있고 등등 안전 확보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응? 자, 읽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4번. 자,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 책임자. 요거 중시. 자,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 책임자는 건 어떻게 돼? 증표를 휴대해서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응? 자기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대집행을 하는 자라는 걸 나타내는 응?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해 줘야 돼. 이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 저항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거에 저항을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또 처벌이 됩니다만 따라서 이걸 제대로 안 하고 하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상대방이 저항을 해도 죄가 안 됩니다. 자,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니까 그 두 줄 법조문.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인천시 공무원이 됐어. 그런데 불법 건물 철거 명령 받고도 안 하는 자가 있어서 구청장이 야, 그 담당 공무원들 나가서 강제 철거 좀 실행해. 이래가지고 현장에 나갔어. 근데 그 건물 소유자가 가족들 모두 어떻게 돼? 막 포크레인 진입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게 막 저항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들이 그 저항을 막 강제로 진압하고 철거할 수 있느냐? 강제 진압하는 권한도 이 대집행 권한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냐? 이게 논란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저쪽 문제 상황이 어떤 거야? 의무자가 저항을 할 경우, 응? 이 대집행을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권한 속에 실력 행사가 이제 강제 진압하고 이런 거 있지? 그런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냐? 이게 논란이 있어. 결론을 중시해. 결론은. 응? 명문의 규정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저항하는 자를 강제로 진압하고 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는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 즉 강제 진압하는 것은 대집행 권한 속에 당연히 포함된 권한으로 볼 수가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논점이야. 그리고 셋째 줄, 우리 행정대집행법에도 이게 공무원들이 강제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도 알아두고 있는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낸다고 출제자가 그것도 알아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이제 강제 진압이라고 하는 게 의무자가 저항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이제 막 진입을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막 공무원들 막 옷 잡고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이렇게 물리칠 수는 있는 거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의 그 저항은 그런 이제 뿌리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 근데 이제 어느 정도를 넘는 극렬한 저항일 때 문제가 되는 거야. 막 철거하러 가려고 갔더니 막 다 걸어 잠그고 그지? 건물 입구에 막 바리케이트 치워놓고 위에서 막 화염병 던지고 막 이런 저항이 있어. 이런 걸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진압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경찰에 요청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지금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으니 경찰이 와서 진압을 하고 공무집행 방해한다고 체포해 가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진압하고 체포를 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그 철거를 할 수 있는 거지. 행정공무원들이 막 화염병 던지고 이렇게 저항하는 걸 진압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좀 긴 판례가 있는데 글쎄 1번이나 2번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사람만 좀 읽어보세요. 이게 문제가 이제 그 서울 광장에서 서울 광장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무슨 추모, 뭐 이렇게 가지고 천막 설치하고 막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꽃 놓고 뭐 서명하고 뭐 이런 거 행사하고 있는데 그거 불법으로 천막 치고 점거 한 채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아마 예전에 그 저기 있을 때 할 거야. 저 서울시장 누구였을 때다. 저 박원순 시장 전에. 응? 응? 오세훈 서울시장 때였을 거야. 그래 그거 불법으로 천막 같은 시설물 설치하고 한다 이래가지고 강제 철거했어요. 그 들어가는 과정 그거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들이 저항을 했거든. 그게 이제 소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유죄냐 무죄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그 도로에서 이게 불법 시설물 설치하고 하면 도로 통행에 굉장한 지장을 주고 해서 그거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느냐 그랬는데 서울광장은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되는 도로에서의 불법 시설물 설치 거기서 말하는 도로가 아니다. 서울광장. 그렇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판결이었는데 참고사항으로 넣는 거라고 생각하고 꼭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야 3번 판례는 자 2017년 올해 4월달 내려진 판결입니다. 그럼 보통 한 6월달쯤에 소개가 되는 거라 다른 책들에는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건 가장 최근 판례고 아직 시험에는 아직 한 번도 안 쓰인 거지만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읽어보자. 관계 법령상 행정 대집행 절차가 이제 그러면 아까도 나왔지만 법에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는 무슨 방법 쓰라고 허용해놨대. 행정 대집행 방법 쓰라고 허용해놨으면 그 방법 사용해야지. 그 방법 대집행 방법 안 쓰고 어떻게 돼? 법원에다가 행정기관이 신청을 해. 저 철거 안 하고 있으니 법원이 대신 철거 좀 해주세요. 민사소송 방법으로 신청하는 거 안 된단 말이야. 즉 법에서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어 대집행 방법으로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경우는 행정기관은 무슨 방법 써야 돼? 그 대집행 방법만 써야지 따로 법원에다 민사소송을 청구해서 의무이행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까도 한 얘기 또 나왔지? 자 그런데 한편 건물을 점유한 자가 건물 점거하고 있는 자가 원래 철거 의무가 있는 자야. 응? 그 의무자인 때에는 이 건물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집행 권한. 그러니까 별도로 퇴거 명령 내릴 별도의 법적 근거 따로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 철거 명령 속에는 뭣도 의무가 부과된 거래. 같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의무도 같이 들어있는 거지. 철거 명령과 별도로 퇴거 명령 따로 명령 내릴 필요도 없고 따로 명령 내리도록 하는 근거도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응? 철거 명령 이꼬로 퇴거 명령도 포함하는 거다. 응? 그 말. 따라서 행정청이 대집행 방법으로 건물 철거된 상태 실현할 수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들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상대방한테 철거 명령만 내려놓은 거야. 건물 철거 명령만. 근데 얘가 기간 내에 철거를 안 하니까 행정기관의 절차 밟아 강제 철거를 들어갔단 말이야. 강제 철거를 들어갔는데 건물만 철거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내에 있던 그 철거 의무자도 강제로 퇴거시켰단 말이야. 결국 그것도 적법이란 얘기야. 결론적으로. 응? 그래서 철거 대집행하는 그러니까 철거 여기서는 실제는 실행 강제 철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 건물 철거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자들에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그죠? 따라서 그 상대방 의무자들이 적법한 행정 대집행을 실력을 행사해서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이러한 위험 발생 방지 조치 내지 공무집행 방해죄의 그 현행범 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는 마무리인데 이 판례의 핵심은 이 밑줄 친 부분이야. 응? 철거 명령 속에는 퇴거 명령도 불법 점거한 자들 퇴거 명령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는 첫 번째 문장. 따라서 철거 대집행 즉 철거 실행 과정에서 점유자들은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여기까지가 핵심이 되는 거다. 그 정도 보면 돼. 자, 그다음에 그러면 자 언제 철거 실행한다고 통지서까지 보냈는데도 자진 철거를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아까 통보한 날짜에 가서 건물을 때려 부순다. 이게 실행이야. 응? 그래서 실행했지? 실행까지 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 아까 법에 뭐 있어? 원래는 의무자가 불법 건물을 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비용으로 다시 철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하고 있어서 일단 행정청이 뭐 한 거야? 돈 들여서 철거를 한 거지. 일단 내버려 두는 게 식임 및 공결해지. 그러고 나서 실제 철거에 들어간 비용을 의무자한테 납부하라고 부과합니다. 안 내면 이제 돈 안 낼 때 강제 징수하는 방법으로 다시 들어가요. 응? 그래서 자 비용의 부과 및 징수. 1번 대집행에 소유된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돼 있는 거다? 의무자. 의무자가 부담한다.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 비용은 부과하려면 어떻게 돼? 언제까지 납부해라. 적어서 문서로 부과하게 돼 있는 거야. 넘어가고. 납부 안 하면 동그라미에서 납부 안 하면 무슨 방법 쓴다? 세금 강제 징수하는 방법서는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서 강제 징수 조치할 수 있다. 여기 중시, 그지? 그 다음에 7번. 이 비용 납부하라고 부과 및 징수하는 조치는 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대집행 조치 4단계 조치는 다 각각의 조치가 소송 대상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국민은 어느 단계에서든 그 조치가 위법이다 그러면 소송이 가능한 얘기가 되는 가능하다 얘기가 되죠. 자, 그럼 들어갑시다. 관련 판례. 이 판례 중시해야 되겠다. 자, 그죠? 자. 결국 둘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대집행 비용의 징수. 근데 다 법들에 어떻게 써놨대? 대집행에 소유된 비용은 상대방한테 부과했는데 안 내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 세금 강제 징수하는 방법에 그에 따라서 강제 징수하도록 되게 규정해 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행정기관이 스스로 이제 재산 압류해서 경매로 팔았고 징수토록 행정기관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법이 정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법원에다가 대집행 비용 받아주세요 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그게 골자야. 아까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행정기관이 스스로 강제로 실현하도록 법이 정해놨으면 그 방법을 쓰라는 거지. 법원에다가 민사소송 내가지고 해결해달라고 행정기관이 신청하는 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일반화시키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비용 걷는 거, 대집행 비용 징수, 행정상 강제 징수 방법을 쓰라고 해놨으면 그걸 써야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다가 비용 받아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그거 알아둘 판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신나게 지금 뭐 했어? 행정기관, 즉 공무원 입장에서 불법금을 지거나 안 따르는 자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강제로 실현할 수 있는가 이걸 공부한 거야, 그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당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자.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다 위법이, 요건도 못 갖추고 뭐 위법하게 행해진다.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 그지? 요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대집행 조치에 대해서는 소송 가기 전에 뭘 청구할 수도 있어? 권한 가진 기관에다 상급기관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구청장이 뭐 이 대집행하려는 이런 조치들을 하려는 거 위법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인천시장한테 인천시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 조치들 구청장의 이런 조치들 위법이니까 취소시켜달라. 그리고 뭐야? 최종 판정 나오기 전까지 후속 조치 멈추는 결정 내려달라. 이런 걸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밑줄 대집행 조치에 대해서는 상대방 국민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응? 그거만 밑줄. 물론 이거는 법 규정에 할 수 있다라고 되기 때문에 안 하고 바로 소송 가도 됩니다. 먼저 행정심판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소송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셋째 줄을 읽어보면 다만 자 이게 이제 시점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요거 보자. 요거는 만약에 언제 너 철거 그때까지 계속 안 하면 강제 철거할 거다라고 문서로 통보. 이 조치가 위법이라고 하면 아직 후속 조치는 안 나왔어. 요 조치가 나온 건 단계에서는 요거 갖고
이거 계고조치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뭘 같이 신청해? 행정기관 후속조치 더 이상 못하고 판결 내릴 때까지 멈춰달라. 그런 걸 뭐라 그러면 집행을 후속 집행조치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달라. 이걸 법원에 같이 신청해. 그럼 법원이 이거부터 먼저 심사해. 정지시켜 놓을지 아닐지를 심사해서 만약에 법원이 받아줬어. 그래갖고 행정기관은 판결 나올 때까지 후속 조치를 정지해라 하는 결정 내려줬으면 일단 멈춰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결을 해줍니다. 만약에 승소하면 결국 안 당하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는 이게 가능해요. 요런 조치 취소해달라 속내고 후속 조치 멈춰달라. 그런데 여기서 실행을 보면 어떻게 될까? 건물 철거했어. 때로 부쉈어. 건물이 철거된 다음에 어떻게 돼? 이런 조치들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의미가 있어 없어? 건물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런 조치 위법이니까 취소. 이런 조치 취소해달라는 건 철거 행위를 막기 위한 거였는데 이미 건물이 철거돼서 붕괴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조치들 위법이었으니까 취소해달라는 건 아무런 취소 소송이라는 소송을 통해서는 의미가 없는 일이 돼. 응? 따라서 이 실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조치들이 위법이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철거까지가 다 위법이었다. 그러면 위법한 철거 조치로 인해서 손해 입었다. 돈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만 구제 방법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1번의 셋째 줄. 다만 대집행 이런 실행이 금방 끝나버린단 말이야. 철거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쭉쭉 찍어 누르면 벌써 끝나버린다, 그지? 자, 실행행위는 짧은 시간 내에 종료되는 게 보통 의미로. 자, 밑줄. 실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게 포인트. 실행이 종료된 후에는, 즉 철거가 끝나버린 이후에는 그 앞선 조치들, 계고 조치, 통지 조치, 또 실행행위 이거 다 취소해달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소의 이익이 없다 그래. 재판할 실익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취소해달라는 재판에 실익이 없어서 법원도 그거 안 받아줍니다. 결국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해서 돈으로 구제받는 것만이 효과적인 구제 방법으로 남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는 단계는 실행이 되기 전까지고 실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소송은 큰 의미가 없으다. 행정소송은 의미가 없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게 현실적인 구제 방법.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 한편 동그라미 2번도 중요. 요거는 이제 우리 새로 강의 듣는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였 텐데 우리가 뭘 전제로 하냐면 그 소송 기간 아까 불가증력이라는 말이 잠깐 나왔는데 행정소송 아까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소송을 하려면 기간이 그 조치가 있은 걸 안 날부터 90일 안에만 소송을 낼 수 있어요. 그 기간 지나면 더 이상 소송으로 못 다투게 되는데 그러면 그 조치에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철거 명령이 위법이야. 근데 그러면 상대방 국민이 철거 명령 있다는 걸 안날부터 90일 안에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야 되는데 철거 명령 받고 90일이 이미 지났어? 그러면 철거 명령에 대해서 아무리 위법이 있더라도 소송 못 내요. 응? 그 못 다투게 됐단 말이야. 불가쟁력이 생겼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조치들이 쫙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제 선후 관계를 이루면서 연속적으로 행해진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 보자. 계고 조치 받았는데 계고장을 받았는데 이거 받고 이거 위법이 있다고 치자. 응? 여기에 요건을 못 갖춘 위법이 있어. 아까 그런데 상대방 이거 받고 90일이 이미 지났어. 응? 그러면 계고 조치가 위법이지만 이거 소송 못 합니다. 근데 행정기관은 벌써 이제 그 다음에 후속 조치 통지를 또 한 거야. 그럴 때 상대방이 이거 갖고는 이게 위법이 있는데 이거 갖고는 소송 기간 지나서 소송을 못 하게 됐고 근데 이 뒤에 조치는 아무런 위법이 없어. 그런데 상대방이 이거 갖고 취소해달라. 왜? 이거 자체에는 위법이 없지만 요거 조치 앞에 행해진 요 조치가 위법이 있으니 이 위법한 조치를 전제로 뒤에 행위 행해졌으니 이것도 위법이다 라는 논리야.
앞에 있는 위법이 뒤로 이어졌다는 게 승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조치의 위법이 승계됐다고 봐야 되니 뒤에 조치 취소해달라. 왜냐면 이거 취소해달라는 건 이제 못하게 됐어. 기간 지나서. 위법은 여기에 있는데 앞에 행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뒤에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거. 이거를 인정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허용하고 앞에 행위 위법이 있다는 거 뒤에 행위 취소해주고 이런 거를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그래. 근데 앞에 행위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뒤에 행위 취소해달라 이거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다 그래. 응? 인정한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여기는 원래 하자의 승계라고 하는 논의를 1권에서 해요. 원래 1권. 근데 거기를 안 배우고 여기 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러면 일단 여기는 간단한 관련 결론인 거야. 응? 결론만 공부해. 그러면 여기 둘로 쪼개야 돼. 여기. 자, 문장을 첫째 끝에 승계되지 않으나 거기까지 잘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말하는 거야. 응? 즉 뭐야? 맨 처음에 철거 명령 내린 것에 위법이 있다. 그런데 철거 명령 받고 90일이 지났다. 이거는 소송 못하게 됐다. 철거 명령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 다음 단계인 계고 조치 취소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안 된대. 또 철거 명령에 위법이 있다. 벌써 통지가 나왔어. 철거 명령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통지 취소해달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즉 여기하고 여기를 어떻게 돼? 별개로 보는 거예요. 앞에 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고 여기 뒤에 4단계 조치는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는 조치. 이 둘은 별개다. 별개로 보기 때문에 의무 부과하는 법이 동시에 강제 실현 조치하는 근거가 못 된다. 따로따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보잖아. 그래서 여기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철거명령 위법이 있다고 소송 기간 지나도록 안 다퉜다? 그러면 철거명령 위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계고 취소시켜달라. 통지 취소시켜달라. 이런 거 허용 안 된다. 그걸 뭐라 그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명처분, 예를 들어 철거명령의 하자는 철거명령에 위법이 있더라도 응? 그 위법을 내세워서 뒤에 뭐야? 대집행 절차 단계. 응? 대집행 절차 단계 4단계 행위. 응? 이거 위법 이어졌다. 뒷단계 행위 취소시켜달라. 이런 거 허용 안 된다는 말이에요.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 승계되지 않는다. 단 뭐 앞에 무효일 때는 예외를 한다. 이거 다 이제 앞에 설명 공부하고 오는 건데 철거 명령이 무효면 위법이 아주 심해서 무효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한테는 애시당초 철거해야 될 의무가 발생도 안 했어. 그럼 철거할 의무도 없는 자한테 너 왜 철거 안 하고 있어? 계고 조치 통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의무도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무효일 때는 앞에 행위 무효면 그냥 쫘르르 다 무효가 돼요. 뭐 위법이 있긴 있는데 철거 명령이 위법이 좀 약해.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다면 일단 철거 명령은 효력이 있는 거야.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런 논리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결론 상세히 할 수는 없으니까 철거 명령 같은 하명 처분의 위법은 그 뒷단계 행위인 대집행 절차에 승계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응? 그러나 이 대집행 절차 4단계 행위 간에는 다 어떻게 돼? 다 의무가 실현됐다고 하는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는 절차들 아니라 계고 조치 받고 위법이었는데 90일 지났다. 계고를 소송으로 못 다투게 됐다 해도 계고 조치 위법이란 이유를 내세워서 뒤에 행위 취소시켜달라. 다 허용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집행 절차 4단계 간에는 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말해. 응?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면 돼. 이 하자의 승계는 1권 공부할 때 또 상세히 다시 하니까.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는 거. 판례 1, 2번인데 판례 1번은 뭐야? 중요한 단어. 응? 첫째 줄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대집행 실행이 완료된 경우. 벌써 앞서 계고 영장 통지 거쳐서 철거 행위 끝났단 말이야. 대집행위가 실행이 완료됐대. 그러면 두 번째 줄 뭐야? 셋째 줄 이제는 뭐야? 앞선 계고 통지 이런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대 없대? 그 취소시켜달라고 행정소송할 이익은 없다. 이거야 핵심 결론은. 그리고 중간에는 뭐야?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 어떻게 하는 거? 앞선 조치들 위법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뭐 하는 거? 손해배상 해달라. 응?
원상 회복시켜달라.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는 거는 가능할지라도 그런 방법을 쓰는 건 가능해도 이미 실행이 끝난 뒤에 앞선 계고 영장 통지 조치 위법인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이익은 없다. 응? 자, 그 다음에 2번. 2번도 손해배상 파트도 나오고 앞에 1권에서도 또 공정력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나오는 건데 아주 시험에 잘 쓰이는 판례입니다. 2번도. 자, 거기도 첫째 뭐 있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봤어? 건물 철거 다 끝나버렸다고. 그러면 이런 조치들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소액 있어 없어? 없다. 이미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 없어. 그러나 뭐는 가능해? 그런 조치들이 위법하게 행해져서 내가 손해 입었으니 손해배상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 단 손해배상 청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치들이 위법이었으니까 취소한다라고 행정소송에서 먼저 판결이 나와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민사소송으로 손해 위법 주장하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민사법원이 알아서 이런 조치들이 위법이었는지 아닌지를 알아서 판정해주고 배상 판결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판례의 중요한 거 두 번째 줄 미리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미리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둘째 끝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미리 취소 판결을 어디서 내려? 행정소송에서 내리는 거야. 행정소송에서 먼저 취소 판결을 내려줘야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봐. 행정소송에서 미리 취소 판결 안 내려줘도 취소 판결 없어도 민사소송으로 얼마든지 위법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손해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사법원이 알아서 위법이라는 걸 인정하고 배상 판결 내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응? 그래서 중요한 단어 미리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틀리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미리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X. 그지? 이렇게 많이 낸단 말이야. 취소 판결이 없더라도 왜냐면 행정소송도 못하게 돼서 취소도 못 받게 된 거야. 근데 취소하는 거하고 위법한 것이었다고 인정하는 건 다른 거예요. 별개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 중시. 이렇게 하고 자 우리 아까 강제 행정 강제 그 중에서도 강제 집행 4가지 수단이 있는데 대집행, 이행강제금, 집행벌,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직접강제, 강제징수가 있는데 대집행이 압도적으로 나와. 4가지 중에서. 그래서 대집행을 상세히 한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3번 이행강제금 나왔죠? 이행강제금은 두 번째로 많이 나와. 4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영역으로 자 요새는 이행강제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집행벌이란 말은 덜 사용. 그러니까 좀 예전에 학자들이 사용한 용어였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법에는 집행벌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게 아니고 다 이행강제금이라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용어가 실제 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말을 앞세운 거야 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실제 법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용어, 학자들은 예전부터 집행벌이라는 용어를 써왔다 이거지. 그럼 어떤 거냐? 1번의 이행강제금 내지 집행벌이란 주로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의무 내지는 뭐 부작위 의무 이런 거 이것도 대신할 수 없는 의무지만 이런 걸 의무를 부여받고도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 돈 내, 금전 납부의 의무 돈 내라고 의무를 부여해서 압박감을 줘가지고 돈 계속 내기 싫으면 어떻게 돼?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거지. 심리적 압박감을 줘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수단인데 자 우리 2가지 공부해야 돼.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간접적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지. 아까 직접적인 수단 간접적인 수단 얘기했었어요. 이거는 지금 의무를 이행 안 하는 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가서 직접 만들어내는 조치가 아니고 본인이 하게끔 압박용으로 쓰는 수단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단입니다. 그게 하나 중요한 단어. 그 다음에 첫째 줄에 말하듯이 과거에 주로 어떤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써왔냐면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주로 써온 거야. 응? 신체 검사 받아라 그랬는데 안 받아. 이거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의무잖아. 너 응? 지정된 기한까지 너 저 신체 검사 안 받으면 돈 얼마 부과해야겠다. 응? 압박하는 거지. 미리 통보를 해. 부과하겠다. 그래도 안 받으면 통보한 대로 돈을 부과해 버려. 이행 강제금이라고 부과해. 그러면 그 돈 내면 신체 검사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야. 돈은 돈대로 내고 의무는 의무대로 이행을 해야 돼요. 근데 돈은 내고 의무를 이행 계속 안 한다? 또 부과해. 언제까지? 신체 검사 받을 때까지. 의무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해서 압박을 계속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원래는 첫째 줄을 읽어보면 주로 어떤 의무 이행할 때 썼다 하는 말이 있지? 하지만 셋째 줄을 중요해. 이행강제금은 어떤 의무를 이행할 때도 쓸 수 있다.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 그러면 일단 우리 아까 뭐 떠올라? 철거 의무.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철거 의무. 근데 이런 누가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자기 의무, 철거 의무 이행 안 하면 우리 아까 열심히 공부한 게 무슨 방법 써온 거 공부했어? 대집행. 응?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으면 대집행을 주로 쓰는 거야. 근데 대집행 안 하고 모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셋째 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쭉 읽어나가. 이행 강제금 이 집행벌이라고도 불러와서 우리가 아까 공부한 진짜 행정벌하고 약간 용어상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이름이 그래서 이행 강제금 그러면 안 헷갈리고 학문적으로 불러온 이름 집행벌 그러면 헷갈려. 행정벌하고. 근데 집행벌이라고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야? 이행 강제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어디 있어? 지금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의무 이행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압박용으로 돈 부과하는 거야. 이거는 과거 의무 위반했다고 벌금 뭐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행정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2번 읽고 마지막 결론 밑줄. 이행 강제금하고 집행벌이라고 불렀던 이행 강제금하고 벌금이나 과태료 의무 위반했다고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행정벌하고는 성격이나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두 가지를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로 안 봅니다. 응? 이거 중요한 마지막 결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이것도 이제 행정벌하고 다른 건데, 여러분, 우리가 행정벌로서 뭐 과거에 의무 위반했다고 저 벌금 뭐 이런 거 부과하는 건 딱 의무 위반해서 한 번 부과하면 끝이에요. 그거 죄값 치른 거잖아. 의무 위반했다고 벌금 얼마? 그러면 벌금 한 번 내면 끝나는 거야. 그걸 또 부과하고 이럴 수 없어요. 반복해서. 그러나 이행강제금이란 거는 뭐야?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의무를 장래 이행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압박용으로 부과하는 거라 의무 이행 상태가 안 되고 이제 의무 불이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면 계속 부과할 수 있어요. 이게 벌하고도 다른 점이지. 그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그래서 오른쪽에 473쪽에 판례 보자. 자, 판례 1번. 되게 중요한데 핵심은 셋째 줄 이미 공부한 거긴 하지만 셋째 줄에 뭐 했어? 이행 강제금이라는 거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이게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문장 눈으로 읽어보자. 전통적으로 대집행은 대신할 수 있는 의무 이행 안 할 때 써온 수단.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행 강제금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주로 써왔지만 그게 100% 이렇게 절대적으로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이란 걸 부과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실제 그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어. 건축법에 불법 건물을 지어서 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자진 철거를 안 하고 있으면 행정위원이 선택할 수 있게 돼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지 강제 철거 즉 대집행을 할지 행정위원이 적절하게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해놨어. 응? 그래서 그 문장 그래가지고 즉 다섯째 줄부터 읽어볼까?
자, 우리나라 현행 건축법에는 뭐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하는 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둘 다 규정해 놨는데 두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제도라서 행정기관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뭐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대집행을 할지 이행강제금을 수단을 부과할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 합리적으로 재량껏 선택해서 활용하는 이상은 중첩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응? 그럼 요거는 그냥 읽은 정도로 충분하지 어디를 딱 몇 줄 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핵심은 딱 한 줄이란 말이야. 이행강제금은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의무, 대체적 의무, 철거명령 안 따르고 이럴 때도 부과할 수 있는 거다. 그의 대표적인 실정법상 예가 건축법에 그렇게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응?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2번 판례는 크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우리 앞에 네 줄을 보면 개발 제한 구역 내 허가 안 받고 불법으로 건물의 용도 변경을 행위를 했다. 그런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법에서 형사처벌, 예를 들면 뭐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벌을 부과하도록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야?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즉 여기서 형사처벌 줄이면 형벌이라고 줄이면 돼. 응? 그러니까 동일한 위반 행위가 있는데 한편 법에서 어떻게 써?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해도 이 두 가지는 처벌 내지 제재 대상이 되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로 생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달리하며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이익과 목적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줄여 말하면 뭐야? 응? 어떤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거나 위반한 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와 형사처벌하는 건 별개다 이거야. 그러므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로 볼 수 없다. 그건 적법인 처벌이다. 이거야 글자가. 응?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 매우 중시한데 자,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이게 문장의 주어야. 이행강제금 납부해야 될 의무는 의무를 부과받은 본인에게만 이제 인정되는 의무일 뿐 첫째 줄 끝에 무슨 의무래? 일신 전속적인 성질의 의무래. 그럼 의무 부과받은 자한테만 인정되는 의무라는 거야. 내야 될 의무가. 따라서 이행강제금이란 걸 부과받은 자가 납부를 안 한 채 사망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싸우던 도중에 뭐 사망한다든지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해버리면 어떻게 된대? 그 의무는 이제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고 상속인이 그 의무를 이어받아서 승계해가지고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결론을 공부하면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 첫째 줄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의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일신 전속적인 의무라면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내야 될 의무가. 응? 자, 꼭 중시. 그죠? 그 다음에 법적 근거와 예외. 이것도 국민한테 뭐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는 거에서 강제로 돈 내게 하는 거잖아. 부과하는 거니까 1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야.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동그라미 2번이 중에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은 없습니다. 요거 하나. 그러니까 아까 무슨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받고도 이행 안 할 때는 강제 철거 같은 대집행 조치할 수 있다. 이거는 행정대집행법이라고 법을 만들어놔서 그런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의무를 이행 안 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른 그 관련된 법에서 뭐 대집행하도록 따로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만들어놓은 법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일반법이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그 법에 따라 다 할 수 있게 되는.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런 법이 없어. 그러니까 각각의 관련 법에서 뭐 위반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해라 이렇게 돼 있을 때만 부과할 수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몇몇 법률이 건축법, 뭐 농지법, 뭐 몇몇 법률에 이행강제금이라는 이름으로 다 도입돼 있는 거야. 어? 그건 뭐 외우지 않아도 돼. 일반법이 없다 이행강제금.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럼 다음 페이지 팔래.
자, 판례 중에 2번 판례. 2번 판례 꼭 중시합니다. 자, 읽어보자. 공무원이 그 건축하는 건물이 위법 건축물이라는 걸 알지 못해서 건축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을 못 내렸고, 그래서 건물이 다 완공이 됐더라도, 완공된 후에라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응? 즉 건물 위법한 건물 완공 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즉, 자, 전체로 통째로 다 읽어두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런 거 생각해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무원 되고 돈 벌어서 집을 샀어. 그러면 이제 내 집이다 하고 가서 이제 부동산 등기를 해야 돼. 응? 내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를 해야 돼. 근데 그거 등기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여기 보면 뭐, 응? 집 사는 계약 맺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문서 넘겨주고 뭐 돈 받고 다 계약 이행 완료한 날부터 3년 안에 가서 등기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 3년 지났는데도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리도록 돼 있단 말이야. 응? 그 이행 강제금 물리는 건 뭐야? 너 뭐 빨리 등기 의무 이행해라 하고 압박용으로 이행 강제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데, 자, 그러면서 그 뭐 상대방 압박용으로 부과하는 간접적인 강제 수단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자, 포인트는 마지막 줄. 따라서 장기 3년 넘고 장기적으로 이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자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겠다고 등기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결국 어떻게 돼? 응? 등기 신청 의무 이행 기간이, 아까 등기 신청 의무 이행 기간이 3년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3년이네. 3년이 지났지만 늦게라도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어쨌든 정해진 기간이 지나서 의무를 이행했지만 의무를 일단은 이행한 이상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할 수 없는 거다가 핵심 골자겠죠? 이건 어쨌든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의무 이행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압박용으로 부과하는데, 뭐 법이 정한 기간 지나서 늦게라도 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는 게 핵심. 그래서 그쪽에 즉 마지막 두 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나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의무를 일단 이행한 이상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데도 행정기관이 너 법이 정한 기간 지나서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의무 이행 강제금을 물렸나 봐. 결국 이행 강제 부과는 위법이다. 안 내도 된다. 이런 판결인 거지. 응? 네, 놔두고요. 자,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 절차. 자, 1번은 이론적인 판결이죠. 우리가 행정절차법 공부했죠? 이행강제금 내 하고 부과하는 건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니까, 우리가 당사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익을 제한한 처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원칙이 4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를 거치게 돼 있죠. 행정절.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당연히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말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사전 통지하고 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응?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건축법에 이제 이행 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건축법 규정이 대표적인 예로 시험에 쓰입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의 이행 강제금 규정, 뭐 1항은 별건 없고, 응? 2항 꼭 공부해. 우리 행정기관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대? 사전에 계고를 해야 된대. 너 계속 이행 안 하고 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야? 응? 라고 미리 계고를 먼저 해야 된대. 응? 그 계고를 하고 나서 어떻게 돼?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면 안 되는 거고, 계고를 했는데도 계속 의무를 이행하면 그 다음에 이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야. 응? 이때 2번과 3번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 하게 돼 있고, 그지? 예.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어떻게 돼? 이거는 이제 건축법에만 이제 횟수가 여기서 된 거. 다른 법은 또 횟수가 다를 수 있어요. 1년에 2차례. 그지? 동그라미 4보면 건축법은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언제까지? 두 번째 끝에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그러니까 의무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응? 이때 또 동그라미 5항을 봐. 일단 시정명령 받은 자가, 의무를 부과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돼, 안 돼?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하지. 포인트 그 다음. 그런데 상대방한테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있었어. 응? 그런데 이제 와서 늦게 이행을 한 거야. 그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더 이상 하면 안 되지만 이미 부과됐던 이행강제금, 그거는 징수를 해야 된대. 마지막 두 줄 밑줄, 두 번째 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설령 뒤늦게 상대방 의무를 이행했을지라도 이미 부과했던 건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주의. 그리고 6항은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자가 이행강제금도 납부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대? 소위 지방세외수익금 징수 등에 의한 법내로 돼. 이건 뭐 그냥 나고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강제징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자, 판례. 아까 1번,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1번은 이제 셋째 줄, 나중에 판례를 먼저 공부할까요? 뭐라고 돼 있어? 건축법이 뭐라고 돼 있대?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건축을 했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허가 대상 건축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고 대상 건축물도 신고 안 하고 불법으로 건축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뭐 별거는 없다. 읽고만 지나가. 2번은 아까 왼쪽에 있는 거지, 판례. 또 얘기한 거고 3번도 아까 얘기한 거다. 그죠? 4번 중시하자. 4번 판례. 4번 판례는 읽어보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계고하는, 정식 부과 전에 앞서 계고하는 조치는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다. 그러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때마다 계속 시정명령, 즉 의무부과를 계속 다시 내려야 되는 건 아니다. 한 번 의무부과를 해놓고 상대방이 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 안 하고 있는 한은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마다 또 의무 이행하라고 다시 의무부과하는 조치를 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거 좀 중시하고. 그 다음에 5번은 원래 건물을 지을 때, 건축물을 지을 때 원래 그 건물은 내가 짓는 거야, 내 거야. 그런데 내 이름으로 건축하겠다고 건축허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내 동생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내 동생은 건축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허가가 된 거야. 근데 건물 소유권은 내 거야. 이럴 수가 있거든. 그런 경우 그러면 근데 내 동생이 건물 짓다가 법을 위반했어. 그러면 내 동생한테 그 건물 짓고 있는 동생한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지만 소유자인 나한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응? 나는 건물 원래 짓고 나면 내 거 소유자만 되는 거지. 그 건물 짓는 건 딴 애가 짓고 있으니 걔한테 부과해야지 왜 나한테 이행강제 부과하냐 하지만 앞에 보면 건축법에 의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 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그에 관여한 바는 없다 할지라도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시정명령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야. 응? 그 다음에 6번이 좀 이제 복잡하긴 한데 아까 여러분들 이거 배웠나? 앞에도 팔렸는데 상대방이 행정기관이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해라 기간을 줬거든? 근데 얘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 안 해. 그러면 기간이 한참 지나서 의무를 이행했어.
그래도 기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일단 의무를 이행한 상태라면 어떻게 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이게. 또 6번 판례 보면 첫째 줄 끝에 뭐라 그랬어? 이행명령, 즉 의무를 부과받은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정해진 의무 이행 기간 훨씬 지나서 이행을 했을지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설령 처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라 할지라도 일단 늦게라도 이행을 했다면 처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라도 부과할 수는 없는 거다 이겁니다. 응? 이해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7번 판례. 이거는 이제 앞 1권에서 행정입법 할 때 또 쓰이는 판례인데, 우선 법 이름을 알아둬야 돼. 응? 국토의 계획 및 국토계획법, 이것만 알아도 되겠다. 국토계획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 그래. 그리고 시행령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안 한 자가 의무 불이행하면 얼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응? 그 행정위원회 부과 기준을 정했는데, 이거는 자 거기서 뭐 했냐면 의무를 위반한 의무 부과를 받고 그 이행을 안 하는 게 지금 봐서 몇 개월 지났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얼마, 또 어느 정도 기간 지나도 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면 얼마, 이렇게 액수를 정해놨어.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러면 그 1,000만 원, 2,000만 원 딱 어떻게 돼? 그 상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액수를 부과해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래.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놨으면 1,000만 원 부과해라, 2,000만 원 부과해라. 딱 고정된 액수를 부과하라고 정해놓은 거래. 그래서 이 핵심은 이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단지 최고 부과할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뭐래? 위반행위 유형별로 특정 금액을 딱 부과해라 라고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라고 정해놓은 거라는 거야. 응? 따라서 행정기관은 자기가 알아서 이것저것 감안해서 그 한도 내에서 적정한 액수 이렇게 결정 부과할 재량권 없는 거예요. 그 정해진 기준이 모 위반에 대해서는 얼마, 모 위반에 대해서는 얼마, 딱 그 특정 금액 딱 부과하라고 명시됐다는 거야. 이 기준은 그 기준의 성격이. 그래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특별하게 안 봐도 될 것 같고, 8번은 9번은 중시한다. 9번. 자, 이행강제금 부과해놓고 납부 안 하면 독촉한다. 응? 여기도 독촉을 여러 번 한다고 치자. 근데 첫 번째 한 독촉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응? 그래서 마지막 시험은 길게도 안 나와. 세 번째 조 이행강제금 납부하라고 1차 최초로 독촉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징수처분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거. 이거 올해도 7급 시험인 거 어디서 나온 것 같아. 네. 9번 중시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10번은 이건 또 뭐라고 읽었나 보자. 건축법 조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먼저 건축주 등에서 상당한 기간 주면서 의무를 이행해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또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면서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상당한 이행기간을 다시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너 그때까지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야 라고 아까 말하는 계고를 먼저 하고, 그거에도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 결론이 뭐야? 시정명령 처음에 철거명령 같은 거 내리고 안 따른다고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 너 한 번 더 날짜 주고 기회 준다. 그때까지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야 하고 계고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그래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셋째 줄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이행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거. 이게 바로 계고란 말이야. 계고 조치를 사전에 먼저 한 경우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 못하는 거다. 응? 따라서 상대방이 시정명령, 즉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게 명백할지라도 그래도 절차상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의무를 이행하라고 계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으니 명백하다고 해서 행정기관이 계고 조치를 안 하고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했더니 그거 위법이라고 판결 난 거야. 응? 그래서 이행강제부과처럼 해서 시정명령이라는 요건이 면제되는 건 아니고 등등, 그죠? 그래서 자, 그래 뭐 뒷얘기가 쭉 읽어보면 좀 복잡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는 실질적으로 계고에 해당하는 조치를 꼭 거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자, 그 다음에 불복 및 구제 절차 봅시다. 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금 행정기관이 하는 조치까지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상대방 국민 입장에서 자기한테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싸우면 되느냐 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국민이 싸우는 방법이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응? 왜냐면 법이 다르게 정해놔서 그래. 그래서 자, 두 가지 경로, 불복 및 구제 절차인데 1번 특별한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농지법에 그런 게 있는데 농지법상 농지 처분 의무, 예를 들면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거는 원래 허용 안 되는 건데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이 그 토지 소유자에게 언제까지 농지를 처분하라고 의무를 부과해요. 근데 그걸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승복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에다가 이의신청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딱 하면 행정기관이 이행강제 부과했던 건 없어져. 소멸되면서 행정기관이 지방법원으로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럼 지방법원에서 소위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행정소송이 아닌 별도의 정해진 재판 절차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법에서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재판 절차로 가도록 해놓은 이상. 응? 그래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국민이 싸우는 절차는 이렇게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처럼 그 법에서 별도의 절차를 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된다. 행정소송 대상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행정소송으로. 그래서 그 농지법 예를 들면 넷째 줄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관한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재판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이런 경우는 행정소송 대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한 법에 무슨 다른 재판 절차 이런 거 따로 없어. 그러면 뭐야? 그냥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야. 응? 그런 대표적인 예가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입니다. 그래서 방가로 2번 대표적인 예를 공부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이 가장 대표적인 예야. 건축법상의 의무 안 따른다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있다. 그러면 상대방 승복 못하겠다. 뭐 하면 돼?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바로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바로 행정소송을 내도 돼요. 그래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행정소송 대상.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고 소위 밑에 법조문에서 건지듯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별도의 재판 절차에 따르는 거다. 응? 그 정도 구분하세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는 뭐 나타내는 거야? 개별법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같은 게 아니라 별도의 재판 절차가 따로 특별히 정해져 있다면 그러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거다. 그럼 행정소송으로 못 싸우는 거 그 별도의 재판 절차로 가야 된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기는 이행강제금은 구제 절차가 두 가지 경로가 있다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상으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네.